자, 그럼 이제 중간고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참, 이 시험 문제인데 같이 풀어줄지 모르겠는데, 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과정은 제가 그 K목 과정은 여러분들이 K목 그 동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게 만드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제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해설을 하다 보면 또 문제의 답까지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내용들 보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되, 중요한 건 핵심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창업 비즈니스 관련돼서.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 비즈니스 쪽이요, 은근히 그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풀다 보면 틀린 문제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구박하지 말아주세요. 자, 일단 1번 문제. 과거와 현재 마케팅의 차이점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첫 번째 소규모 시장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요거는 좀 바꿔 놓을게요. 잠시만요. 저장을 하고 잠깐만요. 이걸로 바꿔야죠. 네. 자, 이제 중간고사를 보니까 중간고사 대형으로 한글 파일을 바꾸고, 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저도 한번 컨닝을 하도록 할게요. 신흥국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요인, 그러니까 요즘이 이제 뉴 노멀 시대라 그래서 저성장, 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저성장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흥국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데도 되게 많아요. 예, 지금 세계 경제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이런 요인,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예, 첫 번째가 뭐예요? 저금리의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신흥국 기업의 차입 여건이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빌리기가 편해진 거예요. 예,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돈이 좀 있는 나라들은 이제 돈을 막 빌려줄 수 있다. 예, 국채를 막 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너희 신흥국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채가 더 늘어난 거죠.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세계 평균 부채 비율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절대 하락 안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채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튼. 자, 세 번째,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하락이 아니라. 네 번째, 주요 신흥국 투자 확대 등으로, 그렇죠. 예. 기업 부채가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신흥국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 돈이 근데 발전을 못 쫓아갈 정도로 지금 투자 개념으로 지금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진국들의 경제 호황으로 인한 상대적인 하락. 예, 이건 아니죠. 거꾸로 지금 경제 호황은, 예, 신흥국들이 더 많습니다. 예, 왜냐면 돈이 지금 자본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문제 2번은 그래서 일단 이건 두 개가 답이거든요. 예, 저금리의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신흥국 기업의 차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신흥국의 투자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면에 어떻게 돼요? 아직도 성장 속도는, 예, 빠르지가 않다. 예, 뭐가 더 빨라? 투자가 더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 노멀의 특징 중 틀린 것을 두 개 고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뉴 노멀의 특징. 자, 이거 한번 여기서 볼게요.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뉴 노멀. 말? 말. 뉴 노멀. 안 나오네. 다시. 뉴 노멀. 나왔나? 가요? 뉴 노멀. 네. 나오네요. 노멀 그러니까 나오네. 노멀. 음?
뉴 노말. 자, 중간고사 세 번째 문제. 뉴 노말은 모하메드 엘리언이 말을 했고요. 언제? 2018년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성장 고실업률이 특징이고, 그쵸? 저성장, 그 세계 경제가 지금 계속 저성장되고 있고, 실업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규제는 계속 나라마다 강화되어 있고, 그렇죠? 위험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거 틀렸네? 저위험 규제 완화? 예,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뉴노멀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나왔네요. 이 두 개가 틀렸네요. 그죠? 저위험 그리고 규제 완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긴 기간 지속. 그러니까 뉴노멀이라는 건 지금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서구 쪽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아시아 쪽은 중국의 신창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 시장에서 특히 미국 쪽, 서구 쪽은 모하메드 엘리온이 2008년에 제기를 했는데 일단 모든 나라가 저성장되고 있고 그리고 고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고위험이 그에 따른 고위험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떤 경제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 규제들이 아니면 규칙들이 계속 정부로부터 나오는 거 예,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보기엔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부동산 봐봐 규제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예, 더 난리가 나죠. 여하튼 이런 어떤 그 부메랑 효과들도 있는 게 정책인데 여하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되고 대신에 이 뉴노멀은 신창 따위와 다르게 조금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언제? 이게 바로 우리나라 IMF 때 보통 2008년부터 2010년, 11년 사이에 예,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아닌데 여하튼 그때를 뉴 노멀 시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저성장 그리고 저고실업률 시대. 한국과 미국의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저는 뭐 이건 여기 나와 있는 답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이론 교육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창업은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실전 교육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꾸로, 우리 학교에서 교단에 쓰는 모든 교수님들도 저는 그렇게 봐요. 적어도 창업학과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사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안 망해야 돼. 그런 분들이 강의돼야지 실전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예, 나만의 생각. 예, 학교에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답은 뭐 뻔하죠. 한국의 경우 기업가 정신 교육이 아닌 창업 실무 교육이 중심이 된다? 예,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가 이론 교육이 중심이라서 이게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음, 시니어까지 지적지진 않는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답이네. 이게 죄송합니다. 나 틀렸네. 예. 그래도 실무 교육이 중심이네.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데. 큰일 났네, 이거. 예. 예, 알겠습니다. 답은 5번이래요. 미국과 한국의 경우, 예, 대학원 때 이루어진 기업가 정신 교육이 시니어까지 예, 지속이 된다라는 게 틀린 얘기입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인학습자 교육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 그죠? 성인학습자까지 계속 이루어지잖아. 창업교육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하튼 답은 지금 4번은 5번이에요. 미국과 한국의 경우 대학원 때 이루어진 기업가 정신 교육이 시니어까지 이루어진다. 지속된다는 아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시니어까지 안 간다. 난 거꾸로 알고 있는데. 우린 실무 교육이 지금 없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시니어까지 가잖아요. 그죠? 답이 틀렸는데, 이거. 여하튼 5번이 답이래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공유경제시장 주요 특징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공유경제가 뭐예요? 그렇죠. 우버나 택시로 따지면 우버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그 뭐죠? 공유 자전거 이런 거 다 공유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남이랑 나눠 쓰는 거잖아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도 늘어나지. 음, 틀린 얘기고 이거는. 그다음에 대기업 아니죠. 대기업이 활성화가 아니라 창업기업이 활성화되고 아이디어 기업이 활성화되는 거죠. 공유경제는. 그다음에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높인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진입장벽이 높진 않아요. 공유경제 시장은. 예, 그렇죠? 이것도 틀린 얘기고. 그리고 환경오염 이것도 틀린 얘기지. 환경오염이 안 되죠. 예, 나눠 쓰고 아껴 쓰니까 서로 예, 환경오염이 안 되겠죠. 이 네 개는 다 틀린 얘기고 딱 하나 자원 효율성 향상만 맞는 얘기네요. 예,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6번. 다음은 사회적 경제의 특징과 성공 요인을 설명한 것이다. 예, 사회적 경제의 특징. 예,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배우셨죠? 예, 사회적 경제의 특징과 성공 요인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것.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지금 사회적 기업을 많이 지원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예요. 고용노동부. 중기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고요. 그리고 인건비,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이 지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예,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도 지원하고요. 그렇죠? 인건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지원해요? 경영이라든가 세제 지원도 해요. 예, 경영이라든가 세제 지원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경영과 노하우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의 존재 당연한 거고. 예. 이거 틀린 게 뭐죠? 기업의 특성상 기존 시장이 아닌 틈새 시장 아닙니다. 예.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기업은 주로 기존 기업의 예를 들면 커피숍 사회적 기업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아마 제 생각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제일 먼저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약자인 그 시니어들 아니면 은퇴한 근로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커피숍일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인데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 모델을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저도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별화 요소도 있으면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게 요즘에 지속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해결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이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여하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답은 기업의 특성상 기존 시장이 아닌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에 성공률이 낮다. 그렇진 않은 경우가 많다. 라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다음 창업의 유형은 창업의 목적, 특징, 법적 구조,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분류 중 창업의 형태로 분류할 시 틀린 것은 어떤 것이오? 고르시오 그랬는데 자 이런 거 있죠. 이제 보통은 예전에는 여러 명이 창업하는 거였지만 지금 1인 창조기업 나눠질 수 있고요. 소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인 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은 뭐예요?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뭐 일반 기업이게 되겠죠. 그리고 도전 창업, 독립 창업이겠지. 독립 창업. 도전 창업은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요게 틀린 얘기입니다. 프랜차이즈의 반대만 독립 창업. 그러니까 이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를 잘못 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게 틀린 얘기 같아요. 도전 창업, 도전 무슨 얘기야? 자,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디지털 마케팅 기법인 포시에 들어가는 요소 중 다른 것을 고르시오. 포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네 가지라 그랬죠. 요소 중 다른 것을 고르죠.
디지털 마케팅 기법.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예, 디지털 마케팅 기법은 한번 쳐볼게요. 이건 또 다른 포시예요. 디지털 마케팅. 안 나오네. 디지털로 쳐봐야겠다. 자, 디지털 마케팅 기법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는 같이 한번 보죠. 디지털 마케팅 기법은 첫 번째 공동 창조. 예, 이게 특징이고요. 공동 창조. 두 번째 커런시, 가격의 유연성. 예,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 마케팅을 하다 보면 고객과의 그 접점이 많이 생성이 되고 고객의 피드백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격을 유연하게 내렸다 올렸다를 수요가 좀 딸리면 어떻게 해요? 내리고, 올리고, 수요가 풍족하다 그러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수요가 풍족할 때 올려야죠. 그쵸? 요렇게, 유연하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요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컨버세이션,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코크리에이션, 공동 창조, 맞는 얘기고, 가격의 유연성도 맞는 얘기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거, 이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다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가 뭐냐? 예, 커머셜. 이거는 전통적 포시. 그 전통적 포시는 뭐예요? 고객 가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저 코스트 오브 그 커스터머, 비용, 그다음에 네 번째 편리성. 이거랑도 다른 얘기예요. 그죠? 마케팅 기법. 거기에도 안 들어가고 디지털 마케팅 기법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광고는. 그래서 광고가 틀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산업재산권 중 포함되지 않는 것. 산업재산권은 뭐예요? 자, 특허, 기술 특허 들어갑니다. 기술 특허. 두 번째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뭐예요? 특허까지는 안 되는데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의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그 소도구들, 이런 것들을 실용신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특허는 분석을 통하거나 이래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걸 개발해내는 거고요.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이런 거 예를 들면 그거죠. 연필 뒤에다가 고무를 달면 더 편해요. 그래서 공을 붙여서 쓰는 거, 고무 지우개. 이게 실용신안이야. 예. 디자인 거는 뭐예요? 내가 디자인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내가 나 고유의 어떤 그 지적재산권으로 가져가는 거. 이거를 이제 디자인권이라 그래요. 디자인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권.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그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저작권은 그 산업재산권은 상표권이에요. 예, 상표권은 바로바로 티가 나잖아요.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남이. 그래서 상표권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산업재산권이고 마지막에 저작권 이거는 그 산업재산권이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보기는 링캔버스의 9개 요소이다 라고 했는데요.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링캔버스는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오른쪽 위쪽에 핵심 파트너 대신에 뭐가 있어요? 예, 핵심 파트너 대신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예, 문제가 있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객 집중. 여기에 핵심 파트너가 있거든요. 여기에. 예, 저번에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그 링캔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링캔버스는 제품 위주예요. 그러니까 왜 이 제품이 진짜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는지, 그래서 가치를 제공하는지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뭐예요?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대안은 이거고, 이거를 만들어다 보니까 고객한테 이런 가치가 생겨.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다른 점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다른 점은 자 보세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여기에 핵심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 나중에라도 이 장에서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특히 창업학과 학생들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링 캔버스가 어떤 항목들이 9가지씩이에요. 다 요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캔버스를 놓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핵심 파트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9번까지인가? 잠깐만요. 몇 번까지? 10번까지 예, 중간고사 문제의 핵심도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계속 나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고. 자, 이제 8주차. 8주차는 스타트업의 팀 빌딩과 인적 자원 관리라는 주제네요. 예, 이 주제로 한번, 아이고, 넘어갔다. 뒤로. 백. 이 주제로 한번 퀴즈를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고, 그 퀴즈를 풀 동안에 우리는 8주차, 7주차 맞죠? 8주차.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이고, 왜 안 돼? 자, 팀 빌딩과 인적 자원 관리. 여기서도 또 뭐가 나와요? 4P가 나오고, 또 4C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 4C는,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커머스, 커뮤니티. 예, 이거, 또 여긴 또 새로운 내용이네요. 예,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죠? 전달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또 적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약자를 많이 적어 놓는지. 자, 이렇고요. 또 쭉 넘어가 보면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사람은 사실 그런 이 능력을 뛰어나지만도 스타트업에 대해서 열정과 비전을 공유하지. 그렇죠.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팀빌딩이라는 게 뭐냐면, 조직에서, 그러니까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비전을 함께 하지 않으면, 워낙 뭐죠?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서로 동기부여가 안 되면 망할 수 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조그만 어떤 구멍가게는 좀 심했다. 예, 식당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직원들이 이 회사에서 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조그만 데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데가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예. 저도 우리 회사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회사, 예, 그리고 고객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회식을 하면서도 밥맛 떨어지겠지만 그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제가 체크를 해놓지를 않았나 보네요. 자, 그럼 하여튼 저기 시간 관계상 문제를 좀 풀다가 30분이 되면 넘어갔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위 그림은 인적 자원 관리 개념의 프로세스이다. 다음 빈칸인
A, B, C 순서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요. 1번이었어요. 저도 틀렸어요. 저도 이쪽 인적 자원 관리는 약해. 예, 이쪽은. 자, 위 그림은 인적 자원 관리 개념의 프로세스이다라고 했는데요. 조직의 전략하고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네, 직무 분석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 직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죠. 고객한테 전화해야 되는 사람, 블로그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 또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되는 사람, 일정을 짜야 되는 사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일들을 나눠 놓는 게 바로 뭐예요? 직무 분석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직무 분석이겠죠. 자, 인적 자원 관리에서.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적 자원의 계획. 그럼 이 일들을 누구한테 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시키면 좋을지를 일단 필요한 인력들을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구상을 해야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사람에 맞는 사람들을 공고를 내서 뽑아야 되겠죠. 네, 선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발된 사람들한테 이 직무에 대한 OJT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자, OJT 교육을 시킨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가 어떤 게 나오게 될지, 그러니까 무슨 거를 측정을 할지를 계획을 잡고, 그죠? 측정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해줘야지. 직원들한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급여 및 복리후생, 그러니까 거의 그에 따른 급여를 책정하고, 그리고 복리후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해줘야지. 돌려야 돼, 돌려야 돼. 근데 저는 돌리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업 전체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해봐야 되는데, 거꾸로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생각은,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톱니바퀴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해요. 여러분들은 톱니바퀴가 되지 말라 그래. 다 해보라 그래요. 근데 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톱니바퀴만 계속해야지 이 사람이 넘보질하지. 그죠? 여하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랬어요. 여하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경력관리, 그 경력관리라는 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계속해서 최적의 장소에 앉힐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예, 저도 틀렸어. 예, 1번이 정답입니다. 직무 분석 및 설계, 그 다음에 성과 계획 및 평가, 그 다음에 경력 관리, 인사이동,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 다음은 팀빌딩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설명. 자, 팀빌딩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구성원들이 한 팀을 이루어 협력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법이다. 맞습니다. 그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팀빌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팀워크이죠. 두 번째, 팀 구성원들이 함께 작업 시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최적의 결과가 되도록 그들의 관계와 운영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해외에서의 팀빌딩은 2010년 후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실리콘밸리 외에서는 이용하지. 이건 쉽다. 그죠? 예,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팀빌딩. 국내 팀빌딩 개념은 국내에서도 하잖아요. 1970년대 후기에 첫 도입되었으며 현재 기업 및 스타트업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 상호 간 협조가 필요한 적당한 개입 방법이다. 예, 맞는 얘기예요. 자, 3번이 틀렸네요.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팀빌딩에서 중요한 개념인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한 가지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팀빌딩에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하드 스킬하고 소프트 스킬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드 스킬. 또 안 보이지? 왜 이러지? 이게 나오는데 이게 요즘에 안 찾지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나오네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은 어떻게 된 거죠? 어디 나와 있어? 어? 30분이 넘었네. 요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끊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